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행동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2.5 정도 출제 비중이 있지요. 이 이론 기초에서 행동주의 그러면 스키너 그리고 벤두라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근자에 고전적 조작화 이론을 제시했던 파블로프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해서 그래서 종래 2.2개 출제 비중에서 2.5개의 출제 비중으로 좀 확대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주의라고는 이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증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꽁트가 완성했다고 하는 소위 실증주의적 이런 심리학적 측면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따라오십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일을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요구하거든요. A4 용지를 요구를 해요. 아니면 수첩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한다는데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급변한 사회에서는 그 기다린다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밖으로 드러난 증거물 A4 용지나 수첩,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 사회의 급변이란 단어에 아주 걸맞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행동주의의 비중이 0.5 정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행동주의에 대해서 2.5 문제의 영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중에 2.5, 두 문제만 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심리학적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한자로 본다면 마음을 탐구해서 알아볼 수 있다. 심리, 그렇지요. 근데 영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이콜로지, 사이코,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한다. 결국에 동양의 관점이나 서양의 관점은 결국에 인간의 속내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인간의 속내, 마음이라고 하든 정신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그 속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정신 분석적 측면이나 앞선 시간에 배웠던 인지론적 측면에서는 그 속에 있는 내면 세계를, 그 속에 있는 인지생각이나 인지세계인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데 비해서 그게 말이 되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이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너는 이해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과거로 자리잡,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냐. 없지 않냐.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누가 봐도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봐서는 화가 났긴 났나 보네 라고 이렇게 해서 과학할 수 있지 않냐. 행동주의는 개요. 첫 번째, 행동주의는 누구나 마치 앞에서 우리가 피아제에서도 보고 콜버그에서도 보고 또 프로이드에서도 본 것처럼 여기는 절대론의 입장에 있다. 하나의 법칙 또는 원리 원칙 또는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뭐 노래 가사도 있지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해 간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동주의는 실제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론의 입장. 실제론의 입장은 드러나 보이는 가시화된 행동만, 가시화된 관찰 가능한 행동만,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지 보이지 않는 생각이 어떻고 내면 통찰이 없고 이런 것은 전면 배제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배우다 보면 행동수정 모형으로 해서 행동수전 모델이 등장을 하거든요. 토마스에 의해서 1970년에 발표된 모델. 역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의 반응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간접적 서비스 제공은 환경 조정이나 환경 조성, 홀리스가 제시한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멍석 위에 올리느냐, 어떤 조명을 비치냐에 따라서 빨간 인간이 되기도 하고 스머프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환경 결정론, 환경으로서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로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 SR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은 변하게 되고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 모든 부모들도 알고 있어요. 꼭 이런 심리학적인 측면을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행동주의는 원자론 또는 요소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요소론. 요소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은 인간의 행동의 변화의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원자론의 입장, 요소론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때 한꺼번에 그 클라이언트를 전면 한꺼번에 뒤바꾼다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기를 기다리면서 또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바꿔가야지 한꺼번에 바꾼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입장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구체적, 객관적인 하나하나의 사실을 어떤 원자론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말초신경적 접근이다. 말초신경적 접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론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지론의 입장을 본다면 인지론의 입장에서는 상대론의 입장이에요. 누구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동화를 하지만 누구는 그걸 가지고 아직도 조절을 하는 과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인지론의 입장에서는 상대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인지론의 입장에서는 실제론보다는 관념론적 측면이 강합니다. 인지론은 관념론적 측면,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고, 띵크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인지론의 입장에서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건 원자론이 아니라 인지이론에서는 전체론적, 인지론에서는 한 번에 아하 하는 순간 한 번의 통찰을 통해서 바꾸자는 관점이거든요. 때문에 원자론이 아니라 전체론적, 또 말초신경적 접근이 아니라 중추신경적 접근이라고 판선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지론과 행동주의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여기 거기 보시면 왓슨의 알버트와 힌지 실험도 있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또는 헐의 체계적 조건화설, 또 그러면 거스리의 접근적 조건화설, 이런 등등의 많은 이론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과 반두라의 사회학습 또는 관찰학습 이론이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근자의 파블로프의 이론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는 것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행동력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은 파블로프의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학습.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학습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원조라고 우리는 원조 실천 현장의 원조를 뭐라고 보냐면 원조를 학습은 여기는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의 형성, 반응의 형성이라고 하되 이것을 컨디셔닝, 조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조건 자극에 대한 컨디션드 스티뮬러스에 대한 컨디션드 리스폰스, CS에 대한 CR의 형성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을 컨디셔닝, 조건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가장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파블로프는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실험에서 파블로프 했던 실험은 거기에 보면 개의 타액 실험, 쫄쫄 굶긴 개를 가지고 굶긴 개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굶긴 개에게 개밥을 주면은 개밥을 제시하게 되면 당연히 침을 흘리게 됩니다. 설사 개가 아니라 인간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필요한 가장 생리적 욕구의 기본을 이루는 먹이에 대해서 금지를 했다가 오랫동안 금지했다가 그 냄새를 풍기게 되면은 이것은 무조건 unconditioned stimulu스예요. 여기는 unconditioned response. 아무리 세상에 점잖은 사람도 몇 날 며칠을 굶었다가 짜장면 냄새를 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침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개밥을 줌에 있어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침을 흘리게 됐죠. 종을 치든지 말든지 처음에는 개밥 냄새를 보고 침을 흘렸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종 쳐졌네? 개밥 주시겠네? 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건 자극, 컨디션드 스티뮬스가 되는 거지. 조건 자극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종소리만 듣고도 먼저 개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집어넣는 것은 컨디션드 리스폰스.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졌다. 실천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이게 뭐야? 반복을 통해서. 이게 여기 나오는 반복이죠. 반복. 우리는 효독수를 말하는 거예요. 잦은 효독을, 말하자면 이런 효독수 증가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블로프예요. 그다음에도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파블로프는 학습의 원리로 4가지, 그래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에 나오는 학습의 원리는 여러분의 고득점을 가져오는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고병갑과 인연을 맺으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이상은 저와 인연을 맺으셨다면 저 믿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석을 하실랍니까? 합격을 하실랍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가셔야 되겠는데 수석을 아닌 합격의 뜻을 주신다면 저 믿고 가시면 합격하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래서 한 사람과 한 교재와 한 방법으로 계속 효독수를 늘려서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에 이런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키너,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물론 파블로프의 조건화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이 뭐냐는 거지. 종.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의미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때 종은 뉴트럴 스티뮬러스. 중립.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립 자극이지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조건 자극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란 무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바꿈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파블로프의, 즉 개밥의 효과를, 개밥의 영향력을 종의 영향력으로 바꿈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가장 출전 이거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이건 그냥 우리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을,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는 보상이나 강화를 통한,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의 변화. 저 조건 반응도 역시 여기 나오는 반응도 밖으로 드러난 반응이지요. 행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내가 학습을 했다는 거, 내가 실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뭔가 산출을 뭘로 나타내야 돼요?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산출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행동주의에서는 열심히 했던 것을 몇 페이지를 나갔느냐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에도 몇 문제를 맞았다고 보여주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증명을 요구해. 행동주의는 증명, 실제론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실험은 스키너 박스 실험.
스키너 박스 실험이라고 하는데 비둘기라든지 쥐라든지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한 스키너의 실험을 그냥 스키너 박스 실험이라고 합니다. 스키너 박스 실험.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특징은 고전적 조건화설에 비해서 이것은 아령 조건화설입니다. 고전적 조건화설은 먼저 개밥을 주고 침을 흘리고 종치고 침을 흘리고 먼저 실험의 시작은 자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티뮬러스가 시작되고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설은 S형 조건화설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먼저 학습자가 먼저 행동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소위 자극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리스폰스로부터 시작된다 해서 아령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습자를 고전적 조건화설처럼 개밥 주니까 침을 흘리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설은 고전적 조건화설과는 달리 여기는 학습자가 고전적 조건화설은 연구자가 개밥 주어서 침을 흘리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반응을 추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응을 뽑아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작적 조건화설은 학습자가 스스로 오늘 스스로 강조하지 스스로 자기결정의 원리 스스로 반응을 방출한다. 반응을 방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전적 조건화설은 학습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개밥 주니까 쫄쫄 굶었던 개가 침 흘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든 행동을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소위 무의도적 목적과는 관련 없는 생리적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행동을 목적적 의도적 같은 말이죠. 의도적 반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 교재에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 내용. 고전적 조건화설은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대체함으로써 행동의 변화, 학습의 효과, 실천의 효과를 유출했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반응에 대한 어떤 자극의 대치를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는 자극의 대치는 서지 않고 어느 걸 주든지 간에 행동을 보이게 된 대가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걸 보시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요게 뭐냐는 거예요. 보상이나 강화 또 벌 요게 뭐냐는 거죠. 어쩌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자, 강화. 강화란 뭘까?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해요. 보상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레인포스먼트에서 강화라고 합니다. 맞아면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바로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그런데 행동의 발생 빈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어요.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통해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뭔가를 제공해 줌으로써 뭔가를 더 해줌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정적 강화 또는 포지티브니까 적극적 강화,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가 또 부정적이 나오니까 적극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뭔가를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배제시킴으로써 제거해 줌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우리가 수험계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즉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좋은 듀얼백 의자를 하나 사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자를 플러스시킴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것은 정적 강화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자꾸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하게 하는 이 독서실 성원을 쫓아내줌으로써 더 열심히 해줘. 방해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불쾌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가 되겠어요. 어쨌든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느냐? 먼 좋아하는 것을 플러스시킴으로써, 아니면 싫어하는 것을 제거시킴으로써 해서 여기가 출제가 잘 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벌 또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부적 처벌. 정의 뭐라고 그랬지요?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거. 자꾸 지각하는 애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킴으로써, 뭔가를 불쾌한 자극을 부과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 그에 비해서 좋아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수업 시간에 산만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애에게 좋아하는 휴대폰을 뺏어버림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 되겠어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강화와 벌의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교재를 볼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강화가 있고 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거,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것을 교재의 내용으로 보시면, 어쨌든 강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보시고,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 프리맥의 원리 자 보시고, 그다음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어떻게 낮추냐는 좋아하지 싫어하는 것을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플러스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쾌자극을 제거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 되겠어요. 다음에 강화 스케줄 판선하지 않습니다만 강해 스케줄 중요 표시하시고, 우리는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실천의 효과를 높일까? 반응, 행동을 보일 때마다 바로 보상을 주는 것은 계속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안 주고 띄엄띄엄 하는 것은 간헐적 또는 단속적 강화라고 합니다. 계속적 강화를 하면 이제는 오히려 의료 입장인 학습자가 또는 클라이언트가 갑의 역할을 하게 돼요. 지 마음대로 왜 안 주세요?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의해서 그냥 누구에게나 퍼준다든지 이렇게를 했더니 의존성 심화가 생기듯이 계속적 강화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간헐적 강화는 띄엄띄엄인데,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 내용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대체 고정이란 단어는 뭐냐, 변동이란 단어는 뭐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고정은 언제나, 고정은 정확한 또는 언제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동은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은 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비율,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횟수를 가지고 또는 빈도수를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피자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통닭을 시키게 되거나 또는 중국 음식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올 때마다 토큰, 상표 제도처럼 토큰이 오죠. 10개 모으면 군만두 주고 20개 모으면 뭐 주고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 모으면 정확하게 하는 순간 그 업소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강화 계획을 써요?
정확하게 고정, 그리고 10개 모으면 20개 모으면 고정 비율 강화를 써서 다른 집도 있지만 우리 집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집에 자주 시키세요. 라고 이렇게 계획을 쓰는 거거든요. 고정 비율 강화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평일날 또 휴일날 해서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차가 오니까 다른 차도 있지만 우리 차 쓰세요. 우리 차 타세요. 대략 변동, 다음에 4분에서 6분. 그러면 시간이지요. 변동 간격 강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문제가 나올 적에 정확하게냐 아니면 대략이냐 아니면 시간의 개념이냐 개수의 개념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강화 스케줄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강화 스케줄 중요 표시하시고 기다리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반두라의 이론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두라의 이론. 펜두라의 사유학습. 펜두라의 사유학습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펜두라 사유학습. 펜두라의 사유학습은 펜두라는 인지적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인데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행동주의처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위치는 그냥 S에 의해서 R이 도출되는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계적인 이 연결망은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반두라는 여기다 뭘 반영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영향력을 이렇게 가미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어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인데 비해서 이 반두라는 상호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펜두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 이게 바로 인지 영역이죠. 환경이 개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환경이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또한 환경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함으로써 환경결정론의 입장이 아니라 상호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반두라는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 좀 말은 좀 싸납게 이렇게 썼습니다만 스키너를 대표로 하는 행동주의는 강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임으로써 행동의 변화, 높임으로써 실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지만 여기는 이 말은 강화 요인을 무조건 뺀 세상에 강화 요인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화 요인이 있으면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강화 요인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싸납게 표현했지만 강화 요인이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 행동의 변화는 가능하다. 실천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유학습 또는 관찰학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학습 4단계, 관찰학습 4단계를 여러분들이 출제 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강조하는 것이 자기 규제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조절도 강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효능감을 강조한다는 거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개념이 뭐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따로 이런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하시고 또 그러면 벤두라는 학습과 실행의 분리를 바로 이 이론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파지 따로 이것을 우리가 보존 또는 기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재생 그리고 동기화. 자,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찰학습의 4단계라고 설명하고 이 과정을 학습 과정이라고 하되 학습과 실행의 과정을 분리시켜서 또 어찌 보면 연계시켜서 이론을 전개한 것은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2번에 반두라는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고 왔다 해서 인지적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3번에 보면은 관찰학습, 4번에 상호결정론, 5번에 위적 강화가 없이도 6번에 대리경험에 의해서도 그 대리학습이나 대리경험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거기 자기조정, 자기강화, 자기효율성 그리고 3번에 관찰학습의 4단계 반드시 가져야 할 것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기효능감의 원천 밑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 성취 경험,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 대리 경험. 그래서 개요의 6번에 대리학습이나 대리 경험을 강조한다. 펜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각성 또는 설득 이런 것 등이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게 가질 수도 있고 낮게 가지기도 하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의 하단부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행동주의에서는 스키너와 벤두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출제가 되되 파블로프도 대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는 인지론도 배웠고 행동주의도 배웠는데 인지론과 행동주의 배웠으니까 이제는 인지행동이론. 인지행동 이론은 오히려 인행사보다는 사회복지 실천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인지행동 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보냐면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잘못된 인지 영역의 잘못된 think 영역의 수정만 될 수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로서 앨리스의 먼저 특징으로 인지행동 이론은 특징은 특히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접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다 보면 구조적 접근은 아주 많이 과제 중심 모델도 구조적 접근 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적 접근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교육적 접근이란 말은 인지행동 이론에서 나옵니다.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쓴다라든지 이런 문답법을 쓴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 구조적이면 이건 누가 쓰고 그러면서 교육적인 접근.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알리비티가 있어요. 앨리스의 알리비티 레이셔널 에모티브
합리적 정서 비헤비어 세라피 그러니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여기는 원인을 어디서 봤어? 원인을. 당연히 인지행동 이론이니까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특히 이 인지나 사고를 잘못된 신념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잘못된 근데 신념이란 단어가 나오면 넓게 봐서는 인지행동 이론이지만 그중에서도 앨리스의 알리비티로 가시는 거예요. 해결은 잘못된 신념에 수정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으로 A, B, C, D, E 전략을 제시했어요. A, B, C, D, E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로 바로 들어갔지요.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실천론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인지행동 이론 옆에다가 첨가해 주시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 알리비티 앨리스의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거기 보시면 인간과 이론적 가정으로 인간은 합리적 가능성과 비합리적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3, 4번 배경 지식으로 보되 5번에 보시면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파괴적이고 실패 행동에 실자가 빠져 있군요. 실패 행동에 이르게 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속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체나 투여를 토래한다. 그래서 거기 3단 기법으로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A, B, C, D, E 전략이 되겠어요. 바로 거기 A, B, C, D, E 전략 출제 대비하시고 중요 표시. A는 선행사건, B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생각, 잘못된 신념, 빌리프. C는 어떤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콘스퀀스라고 하는 문제행동, 결론. D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선행사건 때문에 C가 생겼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앨리스는 A 때문에 C, 문제행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 B 때문에 C, 잘못된 생각이 문제행동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D, dispute, 사회복지사는 빌리프,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수정을 하게 된다. 사실은 D라고 하는 것은 디스퓨트지만 상담의 과정이죠. 교육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D가 되겠어. 그러면 반드시 이펙트가 있다는 그래서 A, B, C, D, E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있어요.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존재를 합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 여기도 역시 원인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가 문제 행동을 가져왔다. 정보 처리 과정상의 잘못된 이 인지적 오류가 뭘로 가냐? 잘못된 인지구조,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게 되고 잘못된 인지구조나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게 되고 이 바로 잘못된 스키마가 바로 잘못된 자동적 사고, 습관화된 사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바로 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문제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였어요. 그러면 해결은 당연히 이 잘못된 인지적 오류를 해결은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네. 수정하면 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아. 단지 잘못된 사고를 앨리스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표현했고 그에 비해서 아론백은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인지적 오류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인지적 오류.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거기 자동적 사고니 스키만 이렇게 있는데 보시되 별표하실 것은 3번에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그게 바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라는데 거기가 인행사에서 한 문제 내지 가는 주로 나오는 것은 실천론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되 실천론에서 인지적 오류로 이무적 추론이나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또는 흑백논 또는 사적으로 돌리기, 개인 탓으로 돌리기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과대평가나 가소평가 이런 등등의 개념 그중에 특히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이무적 추론, 증거도 없으면서 똥꼬치 피우는 이무적 추론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아론백의 인지상담 이론에서 출제되는 것은 바로 3번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볼 것이 인본주의가 되겠어요. 인본주의는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1의 심리학, 정신분석, 제2의 심리학, 행동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되겠어요. 정신분석학은 우리가 정신역동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무엇, 당사자도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경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다라고 해서 과거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 환경 결정론. 다시 말해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봤어요. 그러나 이 인본주의는 인간을 자율적,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총례 20세기를 지배했던 두 심리학과는 정다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저마다 다른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이나 또 그럼 행동주의 이론이나 피아제의 이론이나 큘버그의 이론이나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절대론적 관점인데 여기 인본주의에서는 아니지. 똑같은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지 라고 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경험의 실천의 장을 현상학적 장, 필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심리학을 현상학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래, 어떤 경우나 다 그래 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인문과학적 접근, 인문과학적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인문과학적 접근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학자로서 로저스와 그리고 메슬로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인간을 자기 실현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2번에 대한 설명을 3번으로 하면서 그래서 자기 이론, 자기 실현 이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5번에 4번도 2번에 똑같은 내용이죠. 5번에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9번에 인문과학적 접근, 8번에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용어를 우리가 직접 정리를 한 겁니다. 노저스는 결국에 로저스나 메슬로우는 바람직한 인간의 완성을 자아 실현인이라고 하는데 그 자아 실현에 대한 표현을 로저스는 뭐라고 했냐. 노저스는 지금 우리가 실천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인
내담자 중심의 상담, 또 인간 중심의 상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로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의 이론이 나올 적에 또는 인본주의 신작이 나왔을 적에는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용 또는 공감적 이해, 또 일치, 우리가 원조 과정에서 실제 나옵니다만은 수용이나 감정이입적 이해, 공감적 이해지요. 또는 일치, 또는 진실성이라고 이런 것들 모두 로저스가 만든 그리고 로저스가 제시한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로저스는 바람직한 인간인 자아 실현이를 완전 기능인 더 풀리 펑셔널 맨에서 5개의 특징을 제시를 했어요. 워낙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체크만 합니다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주요 개념의 2번째 훌륭한 삶 또는 이상적인 인간상, 그래서 완전 기능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유, 그리고 창조성, 이렇게 5개의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도달점을 자아 실현을 하되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의 단계로 설정을 했어요. 이번 여러분 잘 아시는 행정론에도 잘 나오고 실천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 예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 단계로 설명하되 인간은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 여러분들은 이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각각의 단계는 주로 어떤 욕구에 초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은 실천, 원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매슬로우가 그런 욕구의 단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 모든 인간이 궁극적 목적을 자아 실현에 둘 수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아 실현의 특징으로 다양한 것을 쭉 제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14개나 나와서 다 볼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몇 개만 본다면 4번에 보시면 유의적 문제 중심의 태도. 왠지 자아 실현이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적 문제 중심 같은데 아닙니다. 유의적 문제 중심의 태도. 유의적 문제 중심에 대한 태도. 그리고 6번은 뻔히 알지만 인식의 참신함. 뭔가 생각이 참 달라요. 6번 알지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절정의 환희의 경험을 많이 느껴요. 혼자. 많은 문제를 혼자 자유롭게 풀어가다 보니까 소위 완성이라고 하는 절정의 경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다라고 해서 절정 경험 나와 있지요.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유머 감각, 철학적인 적대적이지 않은 철학적 유머 감각. 그리고 14번에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는 문화적 동화에 대한 저항감. 그런 정도만 체크를 내놓으시면 다른 건 읽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하자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인지이론을 기초로 해서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행동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스키너, 그리고 벤두라, 그리고 앨리스, 아론백, 그리고 파블로프까지 해서 거기에서 약 3문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본주의에서 로저스, 매슬로우, 이렇게 해서 적어도 5문제 내지 6문제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 다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 이제는 발달 기초로 넘어가는 거죠. 5장 인간 발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